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한 주 과연 어떤 사진들이 화제에 올랐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올라왔고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이 바깥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좀 활동적인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가 여러 마리 이렇게 물가에서 목도 적시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먹이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새가 어떤 새인가요? 신기하죠? 네.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사진은 지난 5월 8일 문화재청이 이 경남 창녕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 따오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 따오기의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멸종된 따오기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 그러니까 1979년 비무장지대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논과 같은 습지에서 주로 먹이를 찾고 미꾸라지라든지 개구리 같은 양서 파충류를 많이 먹는데 따오기를 주제로 한 동요가 있죠. 그쵸. 어렸을 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부터 주변에서는 아주 흔했던 새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냥과 그리고 또 농약 때문에 이 서식지가 많이 파괴가 됐고 야생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남 창녕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는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에 이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기증한 한 쌍, 그리고 2013년 시진핑 주석이 기증한 수컷 2마리를 시작으로 이 증식 복원을 해왔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현재까지는 몇 마리가 증식이 된 건가요? 자, 숫자가 좀 예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환경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경상남도가 따오기 보건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서 10년 만에 이 따오기가 무려 363마리로 늘었습니다. 올해 처음 야생으로 따오기를 방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 몇 마리 정도 방사하는 건가요? 네, 오는 22일 방사될 따오기 모두 40마리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비행 그리고 먹이 섭취 같은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방사될 따오기에는 위치 추적기와 가락지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따오기 연구자 10명, 자원봉사자 30명, 서포터즈 40명 등 총 80여 명이 이 따오기를 매일 관찰을 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향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서식지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모처럼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황무지 같기도 한데 논두렁 같기도 하고 저 멀리 보니까 이렇게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걸 봐서는 옛날에 자주 보던 농촌 풍경 같거든요. 네. 여기가 어딘 건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또 감이 살짝 오기도 합니다. 농촌 마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 사진이 아니고 지난 6일 파주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모습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북한군의 초소인데 정말 농촌 모습이 한가로운 그런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졌었는데 막상 비무장지대는 이렇게 평소와 다름이 없었던 거네요. 네, 예전 같았으면 굉장한 좀 긴장감이 좀 많이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 4일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자칫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서로 또 논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흘 만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날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이야기도 나왔어요. 최근 국제기구 조사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식량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이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서 상당 시간을 할애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실제 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사진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접해 보셨을 텐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 식량 계획이 지난 3월 말부터 약 2주 동안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식량 실태를 점검한 건데 북한의 식량 생산량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480만 톤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뭄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 그리고 잦은 홍수까지 겹치면서 식량 생산량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긴급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136만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실현되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량 지원 하나로 당장 비핵화 협상을 급 진전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남북 북미 사이의 신뢰를 다시 쌓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 사진입니다. 바른미래당 상황이죠. 네. 요즘 정말 시끌시끌한 딱 그 상황. 이 사진 하나의 표정으로 다 담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크게 보이는 세 분 표정에서 세 글자 표현이 느껴집니다. 착잡함이 바로 느껴집니다. 네. 이 사진은 지난 8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사진입니다.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 그리고 국민의당 출신 의원 7명 이렇게 해서 총 15명이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총 소집을 요구한 의원들,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다음 주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원래 임기가 다음 달 24일까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원내대표 사퇴까지 이어지는 데는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시킨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후 당내 혼란이 아주 극심해진 거고요. 네, 이렇게 바른미래당의 후폭풍이 가장 거셌습니다만 사실 국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패스트트랙 지정 후폭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선거제와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 수가 무려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그리고 무소속 1명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4월 임시국회 본회의도 단 한 번 열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하며 5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무언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발표됐죠. 네, 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는 그럴 만한 소식이었죠.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의 모습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말에 4곳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고양 창릉 그리고 부천 대장 등 2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날 발표가 기자들의 예상과는 또 사뭇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과거에 신도시가 미리 좀 유출이 돼서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3기 신도시 후보 발표를 원래 6월 말쯤 할 예정이었는데 2달 정도 빨리 나온 거고요. 예정지도 부동산 업계나 언론에서 물망에 올랐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 입지를 철통보안에 붙였다는 건데 아무래도 지난해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발표 전후로 불거진 유출 논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집 사지 말고 신규 분양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기 신도시 예정지 이제 다 발표된 건가요? 지난해 말에 경기도 남양주 왕숙 그리고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 이렇게 4곳이 지정됐는데 이날 고양 창릉과 이 부천 대장이 추가되면서 6곳 모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기존 신도시 입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교통 인프라를 입주 전까지 모두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습니다. 네, 정말 예정대로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과정도 참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정됐던 3개 신도시 예정지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곳 지역 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개발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개발을 바라지 않는 목소리도 분명 있었습니다. 아직 첫 삽을 뜨기도 전인데 과정 자체가 매우 순탄치 않습니다.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고 이 지난달 예정됐던 주민 설명회도 미뤄지거나 무산된 모습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에 대책 없이 쫓겨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주민 설명회를 연다고 하는데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을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3기 신도시 예정지도 문제지만 이미 예정됐었던 2기 신도시의 주민들도 불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자꾸 생기니까는요. 아무래도 좀 관심이 분산될 수도 있죠.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같은 경우 이 서울과 직선 거리로 1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지가 이 기존의 2기 신도시보다 좋은 건데 네. 이 때문에 인천 검단 그리고 김포 한강 이런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죠. 네, 2기 신도시에 대해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3기 신도시 계획이 진행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되고 2022년이면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잘 자리 잡혀서 부디 수도권 집값이 잡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리 위의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난간에 2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이 배경에 많은 노력을 했던 경찰관들의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사진은 지난 7일 울산대교의 모습입니다. 작게 보이는 가운데 두 사람 바로 모녀지간인데 네. 이 모녀가 왜 여기 있었느냐? 네. 이 높이 50m의 난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모녀는 신발을 모두 벗고 난간에 서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이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해서 좀 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참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경찰 설득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관들이 설득을 했던 과정이 또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다리 난간에서 이 모녀가 계속해서 힘들다 이런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5시간 동안에 걸친 경찰의 설득 작업 끝에 모녀가 난간에서 자력으로 무사히 내려왔고 그리고 구조됐다고 하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가정의 달인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고 이것 이외에도 또 비슷한 소식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도 이 가정의 달 관련 여러 활동을 소개해드리면서 좀 좋은 소식,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날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시흥시 한 농로에서 렌터카 한 대가 발견이 됐는데 4살 배기 아들 그리고 또 2살 배기 딸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주유소 모습인 것 같은데 주유소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줄지어 서 있네요. 네. 언제 사진인가요? 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분들의 행렬과 무관치 않은 네. 행동을 해서 이 중에 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주유를 하려는 차들도 붐비는 주유소 사진 모습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의 한 주유소의 모습인데요. 휘발유 차량 그리고 또 경유 차량 가리지 않고 주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다음 날 7일부터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기름값에 매기던 세금, 그러니까 유류세죠. 이 유류세 인하폭이 예전보다 좀 더 줄어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사실 지난해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었는데 그 폭을 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15% 인하했었는데 이 인하폭을 지난 7일부터 7% 수준으로 확 줄인 겁니다. 세금 인하폭이 줄었으니까 기름값도 당연히 올랐을 텐데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네, 세금 인하폭 축소만으로 휘발유가 1리터에 65원, 그리고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6원 가량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세금 인하폭 축소 하루 만인 지난 7일 전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기름값이 내려가는 데는 한참 걸리는데 오를 때는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유류세가 7% 인하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9월부터는 이마저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달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그 여파가 국내 유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면 기름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2008년에도 인하를 했었는데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내수도 진작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다만 실제로 혜택은 휘발유 소비가 많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데 이 휘발유 사용자가 저소득층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고소득층이 자가용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또 배기량이 큰 차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발을 찍었는데 신발 밑창을 이렇게 들춰봤더니 돈이 있네요. 네,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비상금 같기도 하죠. 비상금일까요? 비상금인가요? 네, 신발 이 깔창 아래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돈은 아니고 유로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국내에서 촬영을 한 거죠. 네, 바로 지난 7일 이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무려 1,000억 원대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을 한 일당이 검거됐는데 그 수법이 참 기발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고전적이라고 해야 될지 좀 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의 장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틀린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신발 깔창 아래 이렇게 돈을 넣은 것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었나요? 네, 영상을 제가 쭉 봤는데 좀 다소 민망하더라고요. 그 뭐 보정 속옷 있잖아요. 네. 보정 속옷 안에 이렇게 돈 뭉치를 숨기는 수법도 사용됐고 네. 남성 한 명에게 발견된 외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나요? 무려 4억 원. 네, 4억 원 규모의 돈이 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4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렇게 밀반출하려고 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려 2년 동안 1,080억 원을 밀반출했다고 합니다. 이 공항에 있는 이 검색대 이 금속 탐지기에 지폐 자체는 적발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딱 이렇게 벌미가 잡힌 거죠. 이번에도 역시 몸에 외화를 숨겨놓고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잠복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이 된 겁니다. 이들은 사실 완전 범죄를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만 건데요.
경찰은 외화를 밀반출한 조직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세관과 협조해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